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15분 정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1.0이라고 하면 건국시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죠. 2.0이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시대입니다. 3.0이라고 하면 소위 YSDJ의 민주화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지나서 4.0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제 4.0 시대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은 5.0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선진국 시대입니다. 지난주가 국제기구 웅크타트에서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국제적 공인을 했습니다. 아마 20세기 들어와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지구상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과 아일랜드입니다. 그 다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지금 5.0 시대 선진국 시대에 와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G7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바지 우리가 국내 개혁 자격을 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대북, 국방 모든 대한민국을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이젠 개혁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그만큼 중요한 대선이다.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이미 선진국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회체제를 갖춰야 한다. 지금의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경제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 문화 분야도 달라져야 하고 외교 분야도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대북 정책도 바뀌어야 하고 국방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4년 전부터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대한민국 체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기 대선은 대한민국이 G7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대선이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자, 질문하십시오. 너무 빨리 끝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사드린 송중입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홍준표고요. 오늘 홍준표 대표님을 모시고 청년 4.0 포럼의 2021 특별계획으로 청년 38인이 초청한 리더에게 대한민국의 길을 묻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자로 제19대 대선 후보 또 보수당 원내대표를 하셨고 당대표를 두 번 하셨고 경남도지사 재선 5선의이신 홍준표 의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수는 드렸지만은 이제 토크쇼 우리 주인공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세대는 홍준표 대표님이 당시 모래시계 드라마 아마 1995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모래시계 검사로 1995년 모래시계. 근데 뭐 그런 거 안 했죠. 예. 지리음답시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개만 좀 여쭤보고요. 좀 가볍게 시작을 하고 준비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남청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영남고등학교 졸업하실 때 당시에 그 육사에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법대로 돌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가벼운 질문을 하고 저희들도 청년들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과입니다. 문과가 아니고 의과대학 가기 위해서 그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3학년 여름방학 때 저희 아버님이 의과대학은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니 학비가 들지 않는 육군 사관학교를 가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육사가 특차입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대구고등학교에서 육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해 12월 말에 집에 이제 아버님이 시골에 파출소에 억울하게 잡혀가는 걸 보고 물론 그거는 뭐 누명이라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그때 경찰서에서 호되게 고초를 당했죠. 시골에서 옛날에 시골 파출소 시골 지소라고 그러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무렵에 파출소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걸 사정을 내도 파출소 숙명이 들어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틀 뒤에 풀려나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군대 갈 게 아니다. 경찰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 25일 앞두고 문과로 바꿨죠. 문과로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는 본고사 칠 때입니다. 대학 시험을 수능 성적이나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본고사 볼 때인데 한 25일 만에 이제 문과 공부를 새로 시작해서 그래서 대학으로 갔죠. 그래서 제 직업이 군인 될 뿐, 의사 될 뿐 하다가 군인 될 뿐 하다가 검사를 못해요. 네. 의사는 이제 제가 의사 선배님 됐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청년 4.0 포럼에서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문자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부는 문자를 받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 일부는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그 질문을 하겠다는 분이 계셨고 또 현장 질문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질문하겠다 우리 홍명 청년님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신 분하고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질문 받은 내용 그리고 또 현장 이렇게 세 가지 3분 중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4.0 포럼 홍우영 청년님이 아마 노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다고 현장에 사셨는데요. 직접 일어나셔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1분 정도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4.0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4.0 포럼의 단원 홍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는 과거 경남도지사 시절에 의료원 노조들을 무력화시킨 거 가지고 노조와 싸워 이겼다. 그리고 노조를 이길 수 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노조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유치원생들 벽에 가서 손들고 있으라고 하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의료원 노조는 게으르고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세금을 축내는 그냥 세금 도둑일 뿐인데요. 저 같은 사람이 매일 겪는 노조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노조들은 건설 노조들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유치원생과 유도부원 정도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상납을 받고요. 폭행까지 하고 출입 시 신분증 조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용직 채용 문제까지도 노조들이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찰이 있어도 아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부에 봤는데요. 노조의 불합리함에 대항해서 상납을 거절하면 동사 방해라는 불이익이 옵니다. 2년 전에 여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방송에 보면 건설 안전을 빌미로 노조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더 많은 권한을 노조에게 주겠다. 라고까지 말을 한 실정입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유치원생도 아닌 정말로 강력한 깡패 집단인 건설 노조들까지도 제압하실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이 있으신지. 두 번째는 여당 유력 후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지키시게 되면 수백만 표의 노조들의 표를 못 받으실 텐데 그것 또한 극복하실 수 있는 도가니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5번을 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 3개월을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도 했습니다. 저는 노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부당한 행동은 그거는 용서치 않습니다. 노조라는 게 노동자의 소위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는 그건 정당한 노조 활동입니다. 그러나 노조가 정치적인 스트라이크를 하거나 그리고 부당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나는 그게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는 부정하지 않고 적극 장려합니다. 그러나 노조의 부당한 행동은 어떤 경우에라도 묵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와는 전혀 다른 공약인데 수백만 표의 표를 잃고더라도 그 공약을 계속 진행하실 겁니다. 이재명 기자야 파퓰리스트 아닙니까? 응? 그거는 표를 위해서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고 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하는 그런 파퓰리스트는 물론 표를 많이 받아갖고 뭐 당선은 될는지 모르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는 그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부당한 행동은 그거는 고쳐 내야 되겠죠. 나는 이재명을 못해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지금 우리가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를 탔다면 이재명 후보가 되면 베네수엘라 급행열차가 될 것이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파퓰리스트다. 그럼 나는 그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현장에 우리 신용준 총재님 오셨죠? 예, 신용준 총재님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청년 4.0 포럼 질문할 때는 좀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4.0 포럼 단원 신영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제 문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 세계 유력 정도로 0.8명의 저출산 그리고 인구의 10% 넘는 고령 사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일문이긴 한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청년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될 사회 비용이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가 발생하게 될 거고 그래도 지금 뭐 주거라든지 뭐 고용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벼락까지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청년들을 위한 어떤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역대 정부 들어와서 수백조를 썼을 겁니다. 수백조를 써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이들한테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래 살게 하려면 우선 주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사랑만으로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젊은이들이 주택 문제를 우선 해결해 줘야 되고, 두 번째, 애를 낳으면 국가가 육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려고 하니까 요즘은 부부 맞벌이 시대가 됐는데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애 낳으면 애한테 묶여있게 되니까 결혼도 회피하고 출산도 회피하고 또 애를 학교 보내려면 부모가 몽땅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요. 근데 그런 문제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애 낳으면 출산비용으로 어느 군에 가면 뭐 1,000만 원 준다, 500만 원 준다. 그거 가지고 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그 사이에 각 정부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들인 돈들이 아마 수백조가 넘을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지금 대한민국은 치닫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결혼해서 주거 문제를 부모 잘 만나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별개 문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주장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통과시켰던 소위 그 대지 임대부 주택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현재 시가의 한 4분의 1 정도로 젊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이래 들어주면 어떤 게 적정한 예가 되는가 하면 싱가포르를 가면 싱가포르는 독립선언을 할 때부터 토지를 전부 국유화 선언을 했어요. 땅이 좁거든요. 싱가포르는 그 섬나라가. 그게 경상남도만 합니다. 싱가포르가. 그 토지를 국유화 해놓고 주택을 두 종류로 짓습니다. 대지는 국가가 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 임대부 아파트 분양제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완전 분양제도가 있습니다. 대지하고 건물하고 전부 다 분양해 버리죠. 근데 대지가 국가를 갖고 있으면 그 대지를 점용한 면적만큼 대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요. 그 비싸지도 않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전부 처음에 결혼을 하면 대지 임대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돈을 좀 버는 완전 분양 아파트로 가고, 이게 아파트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대 아파트 제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소유권이야. 건물만. 근데 건물만 자기 소유권인데, 그럼 대지는 내 소유권도 없는데 건물 철거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지는 영구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근데 그 제도도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키면 지금 아파트 분양가의 4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젊은이들한테 아파트 분양해 줄 수 있다. 그 두 번째, 도심을 고밀도 개발해야 돼. 땅은 좁고 사람은 많고 주택 수요는 많은데 도심을 갖다가 초고층으로 개발을 해요. 홍콩이나 일본을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은 지진이 있어도 초고층 빌딩이 많아요. 홍콩 같은 데는 아파트가 보통 3피탈에 보면 5, 60층이 대부분입니다. 땅이 좁으니까. 그러면 도심을 초고층 개발을 해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만약 그걸 분양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그 도심에서 직접까지 거리도, 이동거리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도심 초고층 개발 제도로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대구시에서 도심의 용적률 제한하고 그래 하는 거 쳐다보고 대구시장이 저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저거는 아주 잘못된 도시 계획을 갖고 있다. 저는 도심 초고층 개발하자고 이야기한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민주당이 도심 초고층 개발로 바꿨어요. 도심은 초고층 개발해야 된다. 제가 쭉 주장하는 대로 이 정책을 다 바꿨어요. 다 바꿨는데 대구시는 지금 용적률 400%로 제한해놓고 오히려 거꾸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락하게 사실 분들은 시골로 가라 이 말이야. 교외로 가라 이 말이야. 나는 신도시 정책 반대예요. 신도시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신도시에 가서 산다고 하면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5시간. 출근하는데 2시간, 퇴근하는데 3시간. 이게 길에서 에너지 소모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신도시 만들어 놓으면 신도시 들어가는데 도로, 그 다음에 지하철, 이 국가 사회 간접 자본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피는 건 안 맞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주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정권에서 해결을 해주자. 그리고 육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자. 육아 문제를. 부부가 같이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아침 일찍 타가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타소를 확대해서 맡아서 전부 애를 봐주고 퇴근할 때 와서 데리고 가고 집으로 이런 식으로 육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애 때문에 자기 경력 포기하고 하는 일을 없도록 해주자.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도 좀 더 활성화해서 육아휴직 후에 경력 단절이 되는 젊은 여성들은 그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도 국가가 지금 제대로 하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왜 저출산을 하느냐? 응? 그거부터 알아야 돼.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 되는 거는, 고령화 사회 되는 거,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보건 환경이 좋아서, 건강이 좋아서 오래 산다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리면 사회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지 비용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벌어서 대신돼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도 복지제도도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수 치세요. 저희들은 문자로 수령한 문제에 주거 문제가 나왔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혹시 지금 이 현장에서 바로 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자의 지명을 받은 후에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저희들이 이미 설정된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직전청년위원장 오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 4.0 포럼 위원은 아니고요. 정말 궁금한 사항을 있어서 이렇게 질문 직접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폭망하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과 함께 지금은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경기도 진짜 나쁜데 인건비도 높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거리두기 또 제한 때문에 또 영업 제한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면 가장 힘든 게 영업 제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코로나 지금 상황은 지금 초기하고는 완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델타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확진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가 상당히 적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리두기는 확진자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망자 기준으로 좀 한다면 상당히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버티다가 현금 서비스를 받고 또 대출도 받고 하다가 지금 이제 신용 평점이 상당히 주변 분들이 많이 낮아지고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가 듣기지가 않는지 그 소상공인센터 쪽에서는 저신용자 대출이라고 있긴 한데 1,000만 원 정도의 대출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정부 정책이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너무나 좀 가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코로나를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이 예초부터 잘못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감기 바이러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부가 백신 도입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의 백신을 일정 수준에 맞게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된다. 이 코로나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천년도처럼 박멸이 되지가 않아요.
되면 코로나와 같이 가는 세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전 국민들한테 백신을, 안전한 백신을 정부가 처음부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의 한 70% 이상이 백신을 맞게 되고 집단 면역이 생기면 이 영업 시간 규제 이거 풀어야 돼요. 그 영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을 내버렸어요. 코로나로 같이 가겠다. 그 마스크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처럼 받아들이는 사회가 돼요. 그리고 최소한 치사율을 줄이는 겁니다. 감기 독감으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3,000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그 통계를 그걸 봤어요. 근데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이 지금은 3,000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공포감을 너무 심어주지 말고 백신을 조속히 확보를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개몽을 하고 접종을 빨리 시켰어야 옳았다. 그러고 난 뒤에 영업 제한하지 말고 위드 코로나로 가버렸어야 옳았다. 그래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망하는 사태가 없었다. 그게 첫 번째 정부 운정권의 실패 요인이고, 그 두 번째 신용사면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코로나 또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급속히 인상 이후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고 망하고 있는 이때에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용사면입니다. 신용사면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서민들이나 그 다음에 중산층들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돼요. 신용사면을 대표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시대학 개발입니다. 아마 금년 연말이 되면 화이자에서 알약으로 나온다고 내가 보도를 몇 번 봤어요. 몇 군데서 나오는 걸 봤는데, 감기약처럼 코로나 치료제 알약이 만약 나오게 되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정치 방역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제 카톡으로 어느 분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잘못 덥석 만났다가 권영진 시장처럼 백신 사기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는 지금 아직도 의문스러운 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70이 넘었는데 코로나 걸린 지 사흘 만인가 멀쩡히 다 나왔다 그거 나와서 떠들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가 물어봐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난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알아볼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코로나 대책을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 마냥 지금 델타 변이가 뭐 와가지고 뭐 하루에 1,000명이 발생했니, 그래서 뭐 저녁에는 2사람만 만나라, 뭐 내가 그래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저래가지고 자영업자, 식당, 뭐 중소기업이 다 망하게 하고, 그럼 나라를 언제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이냐? 저런 식으로 방향하는 게 맞나? 난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치사율을 낮추고 그러면 독감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저게 천년두 바이러스와 달라가지고 쉽게 없어지고 박멸되는 바이러스는 아닐 겁니다. 계속 변종이 나오니까. 우리가 독감도 매년 변종이 나오잖아요. 독감 예방주사 맞는다고 해서 독감 안 걸립니까? 약하게 걸리죠. 약하게. 그런 식으로 코로나 대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너무 국민들한테 공포감만 심어주고 만나지 마라. 추석에도 가족끼리 모이지도 마라. 난 그거 쳐다보고 저 정치방역 아니냐. 모이면 대통령 욕할 것 같으니까 너 못 모이게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소리도 내가 하곤 했는데 하여튼 코로나 이거 방역 문제는 정부가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은 백신을 초기에 우리가 돈을 좀 더 주고라도 확보를 했어야 갔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백신을 확보하는 바람에 마스크 안 쓰거든요. 영국은 백신 생산국이 되다 보니까 아예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만 너무 정부가 강조하고 키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옳지 않다. 예. 네. 한민표 대표님이 또 코로나 질문 문자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한 30초만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작년이죠. 작년 한 달 동안 의료봉사를 대구에 있었고 또 현직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너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1월 달에 동아일보 여러 군데 그래서 동아일보에 코로나19 대응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해야지 코로나 계엄령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그냥 감기도 치료가 없고 독감도 치료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정상 치료입니다. 콧물 나면 콧물 안 나게 해주고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지금 아까 좀 전에 찾아봤는데요. 2,113명이 코로나에서 사망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좀 전에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독감은 5개월의 유행기간이죠. 5개월 동안 3,000명이 돌아가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극단적 선택은 2018년 기준에 13,799명이고 그렇습니다. 또 일부 보도에서는 코로나와 기본 의료를, 원래 의료를 이원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코로나에 모두 함으로써 2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생겼다. 질문이 좀 날카롭네요. 모 여론조사에는 최근에 지지율이, 대표님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된 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자릿수로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돌파할 방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여쭤봅니다. 대구 경북 분들이 나를 지지해 주면 무조건 내가 1등합니다. 묘하게 TK에서 지지율이 제일 낮아요. 지난주에 어느 여론조사기가 발표를 보니까 20대는 윤석열이 하고 똑같고 30대도 같고 40대는 제가 좀 낫고 그런데 50대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낫고 60대 가서는 아예 거의 뭐 60%가 윤석열이고 우리는 한 자릿수죠. 그러니까 30대 15, 뭐 32대 16, 뭐 그런 구도가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핵심 계층이 TK입니다. TK입니다. TK에서 50% 압도적인 지지를 내버리니까 그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 TK 분들이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서운하지. 내가 지금 TK 비례인데 엉뚱하게 TK 사람들은 딴 데 가 있으니까 나는 상당히 서운하지. 지난번 대선 때 탄핵 대선 때 내가 그 당선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탄핵돼서 쫓겨 내려오고 우리 당 지지율이 4%밖에 안 되고 이 당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당의 문패라도 보존하려고 내 출마를 했는데 그때 대선 초기에 안철수 후보 대구 지지율이 60% 가까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안철수한테 갔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는 다 내 쪽으로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24.1%인가 해가지고 당의 문을 닫는 것을 막은 거예요. 막았는데 나는 지금 요즘 윤석열 후보 TK 지지율 보면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그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가 있다고. 가 있는데 저게 내 끝까지 갈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TK가 엉뚱한 데 눈 안 돌리면 내가 1등한다. 그 이야기다. 예, 박수 필요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안철수 후보 이야기가 나와서 안철수 후보와 관계되는 질문이 좀 두 개에서 연달아 제가 문자 질문 받은 게 드리겠습니다. 드루킹으로 지난 대선이 이제 드루킹 문제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고 등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 당시 후보와 당시 홍준표 후보가 최대의 피해자다. 이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질문이 문자로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드루킹 사건의 배후를 은폐하는 바람에 우리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10일간 단식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항고 받아낸 게 드루킹 특검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드루킹 배후를 철저하게 은폐하는 바람에 우리가 7일 공격을 하니까 서울경찰청에서 김경수 통신조회하고 계좌처력을 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에 신청을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그걸 묵살을 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거는 은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숙 단식을 했어요. 아예 아마 천막에도 안 나고 노천에서 24시간 노숙 단식을 열어냈는데 그 바람에 이제 드루킹을 이래 특검을 해가지고 김경수까지 잡아냈는데 김경수 잡아내고 난 뒤에 내가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어요. 기소하고 난 뒤에 재판 도중에 1심 판결 나자 상선이 있다, 윗선이 있다. 윗선을 밝혀라. 그건 뭐 뻔한 거죠. 김경수 지사가 문 대통령 그게 수행 미술을 했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드루킹하고 전화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럼 좌표를 딱 찍어주면 오늘은 안철수 거 이거 좌표를 찍어주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조작하고 홍준표 또 좌표 찍어주면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왜곡시켜가고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그때 그랬어요. 상선이 있다. 그 퍼스트 레이디도 조사를 해야 되고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이제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고 밖에 나와 있을 때인데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상선 특검을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되고 난 뒤에 확정되는 날 내가 페이스북에 상선이 누구냐? 이 재수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상선 특검이 다시 논쟁이 됐는데 물론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나 제가 피해자죠. 피해자이지만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드루킹이 여론조작에서 우리가 낙선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차이가 너무 났어요. 41%대 24%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상선 특검을 요구했는데 확정되고 난 뒤에 상선은 밝혀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지 않겠다. 단지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과도 안 한다 이 말이야. 뭉개고 지나간다고. 그 사과를 하면 정권의 정통성에 훼손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주제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벗어나려고. 어차피 드루킹이 아니었더라도 지난 대선은 문재인판이었다. 문재인판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선에 대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과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막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차기 대선은 문재인이 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문재인이 그 명제만 가지고 대선에 절대 못 이깁니다. 차기 대선은 문재인과 싸움이 아니에요. 반문재인 그 프레임만으로는 절대 우리가 차기 대선에 정권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반문재인 정선의 중심이 되어 본다. 차기 정권 창출은 하기 어렵다. 지금 반문재인 정심의 중심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출세를 가도를 달린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쳐다보면서 저 시간 지나면 차기 대선은 반문재인 구도는 아니다. 아마 저게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짙다. 그래도 여의도 정치에서 제가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재선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7선입니다. 지금 여의도 바닥에서 대통령 선거를 5번 치러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해창 대선 2번, 박근혜 이명박 대선, 그리고 탄핵 대선, 내가 직접 함께 보기도 하고 5번을 치러봤어요. 그런데 대선판 돌아가는 거 아마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제가 눈이 제일 바쁠 겁니다. 경험도 제일 많이었고. 그래서 차기 대선만은 절대 반문재인만으로는 우리가 정권 가져오기 어렵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삼 팬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앞으로 8월 17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선 출정식을 합니다. 그 답이 나올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TK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TK가 어떻게 윤석열 후보한테 꼽혀가지고 저런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윤 후보는 보수 우파 진영을 회백시킨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자기가 중앙지검장 할 때도 자기 기수보다 5기수를 타고 올라왔고 벼락 출세로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 중앙지검장 발탁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잡아였기 때문에 발탁을 해준 거예요. 그래하고 중앙지검장 때 보수 우파 진영, 이명박 박근혜 진영의 장차관들,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들 전부 잡아였고 조사한 게 200명입니다. 해방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5명이 자살을 했어요. 나도 검사를 11년을 해봤는데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했으면 5명이 자살을 했나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5명 자살해 200명을 감옥 보내고 난 그것도 제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갔느냐?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치계 보이고 정치에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으로 또 올라왔잖아요. 우리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앞장서서 반대 진영에서 우리를 철저히 결별시킨 그 사람이 반대 진영으로 다시 넘어왔고 나 TK에서 압도적인 지지받는다. TK 사람들이 야, 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거 쳐다보면 이거는 정의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지역 정서에도 어긋나고 국민 감정에도 어긋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응?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 보수파의 본산고 중심이라는 이 TK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TK 분들이 제대로 제자리 돌아올 때까지 난 기다립니다. 그럼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큰 박수가 필요하고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다만 사과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 드루킹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면서 좀 비슷한 연관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드루킹에 대한 추가 질문은요. 우리 홍 대표님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법의 관점에 봤을 때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본인 개인 의견 말고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추가 질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예,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번에 드루킹이 이제 그 김경수 지사까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책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내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드루킹만 이야기 안 하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해방 이후의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고 처벌도 하지 않았어요.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 때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수천만 달러 주고 남북 정상회담 했죠. 근데 그때 박지원 씨는 구속했어요. 돈 전달했다고.
그거 시정구역 위반 아닙니까? 박정희 구속했잖아. 그런데 박정희한테 돈 주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DJ거든? 김대중 대통령은 조사 절차 아니었어. 왜 안 했냐?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는 사법적으로 심사도 할 수도 없고 처벌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법관이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후보로 시켜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이 통치행위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전부 부정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전부 그걸 정당에 공천에 관여한 거, 이거 대통령의 통치행위입니다. 그것도 직권남용죄가 그러고, 응? 또 안기부의 예산 중에서 대통령 비서실 예산이 따로 있어요. 예산을 숨겨놓는다고, 안기부에. 이 숨기는 예산을 좀 갖다 썼다고 해서 그걸 뇌물료로 요구했어요. 국정원장들은. 그런 식으로 윤석열 검사를 시켜가지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전부 부정하고 그걸 전부 사법 처리를 다 해버렸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자기가 통치 행위를 부정해버린 대통령이에요. 그럼 자기도 대통령 재임 중에 했던 모든 행위가 사법심사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짓을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 시켜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문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뒤에 원전 사건 딱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대통령이 지시 안에서는 장관이 원전 폐기를 했을까요? 조작했을까요? 그 사건 하나로 중형을 면치 못한다. 대통령 통치행위가 아니다. 지금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북한에 남북 정상회담 두 번째 할 때 USB 넘겨줬죠. 그럼 그 USB 넘겨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안 밝혀졌어. 뭘 넘겨줬는지 알 수가 없다. 그거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면서 엄청난 중재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본인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면서 통치행위를 상당수를 윤석열 후보 시켜갖고 사법 처리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갖고 징역을 20몇 년씩 맡겨 있으니까 지금 물러나면 대통령 재임 중에 통치행위가 잘못된 게 있으면 감옥 가야지. 똑같은 이유로. 들어오기는 그거는 한 일 예에 불과해요. 그거는 사소한 예에 불과하다. 그래서 원래 권력 때는 자기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는 처벌받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임하면 민심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수 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문자 질문 하나 하고요, 지정 질문 하나, 자유 질문 하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어서 바로 그 부분 이어서 문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적용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분들의 어떤 상임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게 문제 질문입니다. 지금
두 전직 대통령 그 두 분에 대한 사건 중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 출범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감옥을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케 했다. 자진케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그에 대한 복수로 감옥에 가 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정권이 끝나면 사법적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윤석열 검사가 묵시적 청탁 이론을 들이댔어요.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최순실에 대해서는 경제 공동체 이론을 들이대고, 이재용 박근혜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서를 들이댔어요. 이 법률에 없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박근혜 최순실이가 둘이 공모를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한 흔적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둘이를 경제적 공동체다 이렇게 엮어버렸죠. 그럼 거꾸로 장모하고 자기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가요? 부인하고 자기는 지금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가요? 만약 장모 사건도 그래 되고 부인 사건도 앞으로 계속되면 박근혜 최순실한테 적용했던 경제적 공동체 이론이 자기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또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적용했던 묵시적 청탁설, 이게 정명권 성대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을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럼 뻔한 거 아이가 막 청와대 가서 부탁했겠지. 그게 묵시적 청탁설. 말 안 해도 부탁했겠지. 막. 그거는 법률 이론이 아니고 옛날에 허상국 시대에 궁예가 관시법이야. 궁예가 했던 관시법이야. 뭐 내가 딱 보니까 너 둘이 뭐 만나서 뭐 청탁했겠지. 그래갖고 보내고. 뭐 최순실하고 둘이 이래 조금 잘하니까 공부했겠지. 이렇게 보내고. 법 논리가 아니고 그거 내가 그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 이 궁예 관시법이다. 그 윤석열 관시법이었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보자. 경제적 공동체, 장모하고 경제적 공동체 맞아요. 부인하고 경제적 공동체.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아마 이거는 민주당 송영길이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방송국에서 기자분들은 뭐죠? 지금 뭐 찍는데 어디서 방송국 있습니까? 없지. 아까 대구 방송. 예, TBC.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앉아서 뭐 저끼리 싸운다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이해창 총재 한번 10년을 우리가 피눈물을 흘렸어요. 이해창 총재 모시고 와서 그 자녀 병력
그거 가지고 우리가 10년을 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것도 저런 컴투성이 사람이 만약 후보되면 정권이 올 수가 없겠나? 저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저러냐? 그냥 걱정이 돼서 오늘 작심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작심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내 윤석열 후보를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적어도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적폐 수사 당시에 자살한 5명 그 유족들한테 유언 번명을 하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한 200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과잉 수사를 했다. 좀 무리하게 했다. 이런 말이라도 하고 우리 진영에 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일체 그게 없이 지금 설치고 있으니까 내 쳐다보기가 민망하다. 그래서 오늘 내 말하려고 하다가 작심하고 하는 겁니다. 작심하고. 사실 오늘 저희들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방역 3단계라서 숫자를 정확하게 49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 숫자는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렸고요. 오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일부는 뭐 복도에도 있고 뭐 이런 상태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사진 질문 신청한 청년 4.0 포럼 강민구 청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질문하시죠. 예, 청년 4.0 포럼 회원이고요.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강민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홍 대표님, 홍 의원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느끼는 거는 지역 간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 가령 예를 들면 광주나 전남 지역에 가면 우리 국민의힘은 후보조차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율 자체가 거의 뭐 이거는 거의 이 사회주의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합니다만 뭐 70%, 30% 그도 대구 지역은 국민의힘이 또 많이 당선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뭐 그 지역색이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또 이걸 마냥 놔두고 가기에는 굉장히 또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5.18 관련해가지고 뭐 명단 뭉개나 이런 걸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호남을 가거나 우리 대구 경북을 오거나 이러면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의견이나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을 하고 북쪽은 공화당, 남쪽은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남쪽이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가 민주당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거꾸로 공화당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그 바뀌었는데 한 2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남북전쟁 한국. 영원함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게 5.18 민주화운동이고 그 이후로는 서로 화합하기 어려운 상태로 지금 계속 선거 때마다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남북전쟁에
갈등을 치유하는데 200년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가 지역 갈등 해소 입으로만 외쳐본들 해소가 되지 않는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은 이제 추가 긴급 질문이 문자로 와 있는데요. 요거 가벼운 질문하고 이제 아쉽지만은 홍준표 대표님을 또 다음에 볼 기약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 드리고 또 사진 기념사진 된다면 찍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네요. 청년 4.0 포럼의 2021 특별기에 청년 30여 3인이 초청한 리더에게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의 첫 번째 주자인 걸 알고 오셨는지요? 오늘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특별기획으로 청년 33인이 이제 대표주자를 모시는 첫 번째 주자인 것을 본인이 알고 오셨는지요? 이거 질문. 와서 알았어요. 예? 와서 알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고 연달아 있었어요. 두 번째 주자는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청년 4.0 포럼이 이 포럼이 모시기로 되어 있는데 와사로 따라 이 질문이 성립될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주자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오시거든요. 다음 주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두 번째 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이. 요즘 안 대표하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가끔 식사도 하고 둘이서 우리 당의 의원들하고는 달리 나는 안철수 대표 좋아합니다. 안 대표 오고도 안 물어보세요. 홍 대표 좋아하냐? 좋아한다고. 그럼 제가 안 대표님께 박수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 주자 다음 주에 2시에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모시기로 두 번째 주자를 모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자 홍준표 대표님의 질문을 안철수 대표님께 전하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청년 4.0 포럼과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격한 말도 있었고 서운한 감정도 솔직히 내 TK 사람들한테 좀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다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후보자 비방한다는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내 곁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알고도 그 다음 문자 지지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탓할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난 전혀 탓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 거는 알아야 돼요. 내용도 모르고 대통령 후보들을 선택하고 지지한다는 것, 그거는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